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FOMC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뉴욕 증시는 연이틀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7 주들은 좀 혼조세 나타내긴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뒤늦게 또 AI 관련해서 투심 살아나면서 1% 이상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FOMC 결과 하루 앞뒀는데 또 내일 새벽에 굉장히 피곤하고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언제나 FOMC가 있는 주간 목요일은 좀 더 이른 출근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하곤 하는데 좋은 결과, 시장에 힘이 되는 내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과연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오늘 시간으로 채워보시죠.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별로였죠. 양지수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2차 전지 소재와 바이오 일부 종목의 강세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0.2%대 하락으로 끝이 났죠. 이번 주는 소화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GTC 2024 개막 관련한 내용을 소화했던 어제이고요. 또 BOJ 결과 발표를 소화했던 어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FOMC 등도 수많은 주주총회도 기다리고 있기도 하죠. 자, 어제 코스피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로 인해서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대형주 단의 낙폭이 좀 더 컸던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 여지없이 좀 더 이쪽에서 강한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BOJ 제로금리 종료 소식이 전달됐죠. 17년 만에 제로금리 종료, 단기금리를 소폭 인상했고요. YCC 정책을 폐지하고 ETF 리츠 매입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내용이었고 이 소식 나오고 사실 엔화 강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엔화 약세 움직임이 나왔죠. 오히려 일본의 정책 전환에 대해서 단기적 비둘기 해석이 등장했고요. 또 선반영되어 있었다라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BOJ 측에서는 당분간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인상은 없고 국채 매입도 일단은 유지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엔화가 오히려 약세를 기록하고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향 속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강하게 올라갔고요. 외국인의 매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것이 대형주의 하락을 촉발하기도 했죠. 자, 어제 주요했던 정말 기업들의 상승률 외적인 뉴스로는 가장 주요했던 뉴스였고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속보로는 이것 꼽을 수가 있겠죠. 최상목 부총리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인세 완화를 추진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 등이 계속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밸류업은 단기적 흐름이 아니고 일단 장기적으로 정부가 임팩트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느낍니다. 일단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 장중에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죠. 저PBR 종목군들 어제 보시면 전기가스 업종 6% 이상 급락, 운수장비, 보험 등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전기가스 업종 내에서 깜짝 놀랐던 급락은 한국전력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7.8%나 급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가가 요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또 총선 이후로 요금 인상이 좀 이연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좀 더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최근입니다. GTC 2024를 두고 세론으로 작용을 할까 아니면 모멘텀이 추가될까 많이들 고민했는데 단기 세론이고 장기 모멘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그리고 엔비디아가 흔들렸던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SK하이닉스 2.5%, 한미반도체도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어제 반도체 섹터 기존의 HBM을 필두로 한 종목군들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엔비디아 이슈를 두고 시장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아직 되지 않고
막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젠슨 황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본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이다라는 시각도 꽤 많이 나오고요. IB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의 의견을 밤사이 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모멘텀은 살아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어제 살짝 재료 소멸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 쪽 어제 부진했죠. 저 PBR 종목이 떨어진 영향도 있었고요. 2월 자동차 수출 감소 이슈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기아는 배당량 여파로 인해서 낙폭이 7%로 꽤나 컸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죠. 다만 일단 밤사이 추가된 뉴스로 완화된 유로7 결국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 환경오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했었던 유럽권의 움직임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전반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그 전날의 흐름을 좀 만회시켜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좋았던 쪽은 조선, 전선, 건설, 부진했던 쪽, 조선, 전선, 건설기계, 최근에 조금 올랐던 쪽이 하락하는 모습 눈에 띄었고요. 자, 이쪽에서 자금들, 굵직한 섹터죠. 반도체, 자동차, 저PBR 이런 쪽에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자금들이 조금은 개별주 성격이 강한 섹터로 옮겨갔습니다. 바이오, 어제도 일부 개별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돋보였죠. 일단 바이오 쪽에서는 주도주로 볼 수 있는 지금의 알테오젠이 반등 흐름 보여줬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양봉으로 4% 이상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이슈, 그로 인한 수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고요. 저PBR 반도체가 하락하며 개별 바이오로 수급이 이동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죠. 툴젠이 그 전날 급등이었는데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 22%, 호재에 제대로 반응하며 강세였고요. 대웅제약이 엠블로가 이제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제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장중에서도 14% 올랐는데요. 자회사가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 완료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였기 때문에 이런 개별 모멘텀을 가진 바이오 종목들 최근 시세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바이오센티가 그만큼 알테오젠 이후로 나아졌다라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좋았던 쪽, 최근에 수정앵커 브리핑 잡아줬던 부분이죠. 정유주입니다. 국제유가가 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 이 정유시설 피격이나 이라크 원유 수출 제한 이런 공급단의 이슈와 중국 경기 회복 수요단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정유 쪽이 그래도 대형주단에서는 비교적 버텨냈습니다. 친환경은 이슈가 있었죠. 금융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420조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한 기업들이 강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을 갖고 있는 켈시 코트레일 등의 종목들 시장에서 주목받기도 했죠. 그리고 밤에 뉴스 보다 보니 이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174년 만에 지구가 최고 온도를 기록했던 지난해였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오고 있다. 만약에 요즘 시세대로라면 테마도 조금 길게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더해질 때 이쪽 종목들이 관심받을 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어제 RS 오토메이션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밖에 페인트, 초전도체, 위메이드, 파라다이스 등의 종목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로봇 얘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연결고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뉴스 등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비디아의 로봇 야심도 짚고 가야겠죠.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AI 마지막 단계는 로봇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로봇 통합 프로젝트 그루트를 공개했죠. AI 로봇용 칩셋 플랫폼을 선보인 겁니다. 이 그루트 내에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직접 훈련시킨 로봇 오렌지와 그레이를 등장시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조그만 로봇이 바로 오렌지입니다. 이 그루트로 구동되는 로봇은 자연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 이후 모방하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강아지도 로봇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거기다가 미국 최대 자동화 공급 업체인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파트너십 체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RS 오토메이션이 급등했던 겁니다. RS 오토메이션은 로크웰 오토의 로봇 모션 제어기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RS 오토메이션이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는 소외받았던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로크웰 이슈와 함께 주가 급등으로 내달리면서 2만 원권 부근까지 올라갔네요. 시간외에서는 1.7% 정도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네요. 1984년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터미네이터 첫 작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머나먼 공상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로봇 영상들 추려봤습니다. 작년 1월이었죠. 아틀라스. 작업장에서 막 물건 던지고 공중제비 돌던 영상을 저희가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였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이었죠. 계란 잡고 스쿼트 하던 테슬라의 옵티머스 2. 옵티머스 1에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라는 것에 포인트 맞춰서 영상을 같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피규어가 나왔죠. 사과를 주고 선반 정리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모두 앞으로 자동차 공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작업을 해낼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죠. 한국도 4월에 휴머노이드 기술과제 협약 체결 관련한 일정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 모멘텀은 당분간 좀 살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 이제 내일이면 또 감속기 관련한 업체 로봇 쪽의 상장, 26일에도 상장 일정이 로봇 관련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시세를 좀 잘 확인하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봇 공급망으로는 일단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쪽에서 아즈네스텍이나 혹은 RS 오토메이션이나 이쪽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죠. 뭐 이삭 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군 혹은 각 분야별로 어떤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시면서 대장주 세워놓고 전략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조금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로봇 흐름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삼성이 대형 M&A에 시동을 걸 것인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도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그동안은 국정농단 이슈나 아니면 오너가 부재했던 그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중장기 전략을 위한 결정을 좀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2016년도였나요? 하만 인수 이후로는 M&A 이슈가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을 M&A에 써야 될 텐데 라는 시장의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삼성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거론되긴 합니다. 그러면 M&A 후보군을 어디로 둘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겠죠. AI 로봇 쪽, 앞서 봤던 로봇 이슈와 맞물리는 내용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연결고리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삼성하면 요즘 신기술에 집중하는 전고체 얘기도 다시 나올 여지가 있을 거고요. 전장도 있을 겁니다. 어제 텔레칩스, 아이테크 솔루션, 칩셋 미디어, 넥스트칩 이런 전장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의 텔레칩스 흐름 보시면 거의 상한가죠. 9.8% 급등했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칩셋 미디어 등의 종목도 강세였는데 보시면 7% 이상 그 상승폭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왜 올랐을까요? 삼성 M&A에 대한 기대감 일까요? 어제 이 뉴스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단독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콘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거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콘티넨탈 그룹이라고 한다면 차세대 선행 개발이 집약되어 있는 탑티어 부품사입니다. 세계 10대 부품사로 보시면 될 건데 여기서 전장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걸 검토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에게 이게 호재일지 어떨지는 봐야겠지만
관련해서 비슷한 전장 사업부를 하고 있는 부품사들에게는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가치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현대모비스, HL 만도 등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작년 12월 기사를 보면 콘티넨탈이 텔레칩스를 한국 공급사로 선정했다라는 뉴스 등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텔레칩스가 좀 더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단독 뉴스라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슈가 좀 잘 맞물리고 있죠. 오늘 주총이 있는데 M&A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고 거기다 M&A를 하는 걸 이제 뉴스로 보도가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아마 시간에서 좀 강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시고요. 정말 모처럼 만에 자율주행 쪽에서 모멘텀이 나온 것 같아요. 한동안은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 좀 관심을 받았다가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이쪽이 같이 눌려 있었는데 관심을 좀 받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이제 전장 관련한 종목군들 정리를 해봤 고요. 전장 부품사, 차량 사물통신, ADAS, 카메라, IC 등의 업체들로 나눠봤습니다. 삼성전기는 여기 들어가는데 정말 모멘텀은 많이 나오는데 주가상으로는 시원하게 가주질 못하곤 있네요. 자, 삼성전기에서 생각나는 또 샤오미도 넣어봤습니다. 샤오미 실적을 냈는데 매출과 순익 모두 예상을 껑충 뛰어넘었고 그 이유를 봤더니 폰 매출이 좋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잘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샤오미 폰이 잘 팔리면 또 MLCC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도무지 주가가 제대로 가주질 못합니다. 일단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결고리 내용 한 번 더 곱씹어 주시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FOMC 앞두고 일제히 상승 흐름 나타냈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죠. 2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도 시장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유가는 또 올랐어요. 5개월 내 최고치 배럴당 8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엔비디아의 기적, 안전자도 일으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에서 1%로 결국에는 하락을 다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던 오늘이었습니다. 그와 차트가 동일하게 진행된 게 마이크론과 버티브가 되겠습니다. 버티브는 상승 전환은 실패했으나 낙폭을 꽤 많이 줄인 채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고요. 마이크론은 상승으로 돌린 채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의 흐름은 괜찮았는데 AMD는 밀려났습니다. 그것도 꽤 큰 폭으로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왜일까? 특정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려웠으나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신제품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따라가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블랙웰 칩 가격에 대해 공개를 했는데 기존의 주력 칩보다 조금밖에 안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로 느껴져서 엔비디아로 고객사가 쏠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AMD는 그렇게 해서 밀렸고요. 또 엔비디아 관련주인 슈퍼마이크로 액침 냉각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10% 정도 빠졌습니다. S&P 500 편입되고 나서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 보통주 200만 주 신주 발행을 했습니다.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소식이고요. 이 때문에 좀 개별 이슈로 밀렸다 볼 수 있겠네요. 자, 넥스트에라가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주가가 나름 괜찮은 1% 상승을 기록했는데 전력하면 최근에 미국 내에서 특징주로 많이 봤던 게 바로 뉴스케일 파워이죠. 원전 대표 종목이고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영향을 주는 종목이라 시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매일 특징주를 짚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밤사이에 급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34%.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단숨에 토해내게 된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당연히 이 종목의 하락은 원전주에는 좋은 영향은 아닐 겁니다. 그 밖에는 비트코인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요 며칠이죠. 그래서 암호화폐주가 내렸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등이 4에서 5%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반도체 쪽이 출발할 때만 해도 모두 다 하락이었는데 그래도 꽤 많은 종목들이 되돌리면서 끝을 냈고요. 엔비디아의 힘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웬일로 애플의 빅테크 종목들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2.4% 정도 오름세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으나 그래도 곳곳에 IB에서 나름 긍정의 의견을 더해줬고요. 지금은 젠슨왕에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데 속보 소식이 새벽 4시경에 들리더라고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 중이다. 아직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아닌데 기대가 크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드디어 이제 퀄 테스트를 마치고 엔비디아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되고요. 당연히 이 소식에 우리는 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나 고민하게 되죠. SK하이닉스는 이 소식 나오기 전에 밤에 또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계 최초 5세대 HBM3E를 본격 양산하겠다. 기존에 쓰고 있는 HBM3에 이어서 HBM3E,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도 가장 먼저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HBM 하루 이틀 조정받더라도 뉴스상으로는 정말 죽지도 않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 찾기 대회가 오늘도 지속될지는 좀 봐야겠죠. 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정이 있었는데요. 조정이 연속될지 아니면 젠슨왕 CEO의 발언과 엔비디아의 낙폭 줄이기 반등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픈에치테크, QRT, 한미반도체 등등의 종목군들 일단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유자시라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일정은 일본 증시 휴장 이슈 그리고 3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 그리고 여기 제가 추가를 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정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삼성 SDS 등의 주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이면 이제 FOMC 회의 결과 마이크론의 실적 등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앞서 연결고리로 삼성의 M&A 쪽하고 전장 이야기, 로봇 이야기를 살폈었는데 이 소식은 또 바이오단에서 좀 중요해 보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대응을 해봐야겠죠. 일본에서 제2의 코로나처럼 치사율이 30%나 되는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47개 현 중에 45개 현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A형 연쇄 상교근 질환이라고 하는데 강한 전염성을 띠고 있고 보통은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경우에는 고령자에게 좀 위기감을 주는데 이것은 또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타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50세 미만 65명 중에 2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하고 주로 어린이 위주의 발생, 인후통으로 시작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생각보다 좀 무서운 내용이 들려왔고요. 어떤 종목들을 관련주로 넣어봐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연쇄 상규근 독성 쇼크 증후군 관련해서 관련주로 이 정도 추려봤습니다. 꿈비는 살균기 개발이고 진단 카트리지 쪽도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아미코젠 최근에 종목에 대한 긍정의 분석들도 꽤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삼성제약이나 신풍제약 혹은 종근당 바이오 등의 종목들 체크해 놓으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의 뉴스로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출시를 조금 앞당길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 확인만 해보시고요. 오늘 단독 뉴스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제재가 확정됩니다. 회계부정 관련한 제재 확정, 과징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가 중요할 것 같네요. SMR 급락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도 그렇고 원전 쪽의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바뀔 것인지 어차피 이건 장기적 관점의 대응이긴 합니다만 지켜볼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시장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이제 오늘 섹터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도 소외되어 있는 화장품 섹터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소외된 섹터를 제가 만져주면 오른다라고 하시던데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봄이 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 쇼핑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오며 가며 올리브영을 갈 때마다 한 보따리씩 사서 가시는 분들 봤거든요.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가지 못할까요? 바로 실적과 주가의 괴리 확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회색 그래프 보시면요.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실적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냐? 주가가 올라서 차익을 실현하거나 혹은 연초의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서 실망을 했거나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라고 하면
올해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자릿수가 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헬스앤뷰티 채널이라든지 면세 부문의 매출 기대할 수가 있겠죠.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이제 부정적인 쪽이죠. 전통적인 고밸류 업종입니다. 화장품 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최근처럼 저PBR주들 많이 올랐을 때 유난히 좀 소외돼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면 사실 그냥 손을 딱 놓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외면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지는 말자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중소형 브랜드와 ODM 쪽은 그래도 지금 부담 없이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성장률이 연간 목표 성장률 대비해서 최소한 부합하거나 유의미하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고 향후의 추정치도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주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에 돋보일 기업들 리스트 이렇게 3가지로 미래에셋증권에서 내놨던데요. 앞서 보셨던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코스맥스 이러한 종목들은 주가가 쭉 밀렸었는데 이쪽은 괜찮았습니다. 특히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40%가 넘는 상승률 나타냈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보시면 앞서 보셨던 그래프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고점 높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이 색조 맛집이라고도 불리는 로맨이라는 브랜드가 잘 되고 있어요. 제품과 수출국을 다각화하고 있고 신제품인 립 제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 중심으로 공격적인 확장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VT는 잘 알고 계시죠? 리들샷의 국내외 채널의 침투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 쪽 그리고 국내까지 계속해서 이 채널들을 넓혀갈 예정이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사 제품도 확대를 하고 신규 고객사 쪽의 신제품까지 그리고 매스 브랜드 등등의 여러 가지 쪽에서도 이 고객사를 점점 늘려간다라는 부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는 중국의 회복 가능성도 점검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화장품 쪽은 그래도 중국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사실 비중국향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쪽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에는 나름 도전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소매 판매가 턴어라운드 했는데 그 부분이 지속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월간 소매 판매 추이 보시면요. 2021년에 거의 고점을 기록했었고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는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해서 2024년 딱 초에 이렇게 확실히 돌아서는 모습 나타났고요. 중국에서 최근에 양회를 통해 목표 성장률 5% 달성하겠다 공언을 한 만큼 올해는 중국 쪽의 회복 모멘텀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누계로 봤을 때 중국의 전체 소매 매출 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늘어나면서 컨센서스 뛰어넘는 모습 보여줬고 아직까지는 식품 쪽이 좀 더 큰 모습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경기 소비재 대체적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 성장률을 하회한 상황에서 화장품 쪽이 괜찮았다라는 것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월과 2월에 합산으로 봤을 때 국내 화장품들의 대중국 수출 보면요. 기초가 29%, 색조는 무려 62%가량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월간 소매 판매가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의 소매 판매 추이도 함께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결국 올해도 그렇지만 비중국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 섹터가 워낙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진 상황인데 그래도 올해는 성장을 할 것이고 이 성장의 모멘텀은 역시나 비중국 채널이 될 거다라는 게 키움증권의 이야기입니다. 1, 2월에 화장품 수출입 전체 봤을 때 비중국향,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이쪽이 확실히 큰 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선호주는 매출 비중 내에서도 중국 쪽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는 클리오 얘기하고 있어요. 브랜드 구달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미스트로도 또 유명한 회사이기도 한데 올해 미국에서 매출 성장률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는 코스알엑스의 편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그래도 밉다고 해서 중국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화장품 산업과는요. 키움에서는 그래도 중국을 만약에 봐야 한다면 이걸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OEM 쪽이 될 텐데요. 중국 화장품의 수요는 지지부진하고 소비는 양극화되고 있고 저가를 선호하고 이 현지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가 그리고 현지 브랜드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현지와 중저가 시장의 노출도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 OEM 쪽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코스맥스를 꼽았어요. 올해 1월 24일에 13만 원대로 연중 고점 기록했었는데요. 그때 대비해서는 거의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몇 거래일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바닥 대비해서,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비해서 7%가량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밸류에 소외되어 있는 화장품주들 이번 봄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장품과 함께 또 엮어서 볼 수 있는 쪽으로 더보기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의류 쪽입니다. 봄이 되면 확실히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이쪽 시장도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달러의 원자재 가격 급등락하고 있고 재고 조정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고객사별 오더 차별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업황 자체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주가 발목을 잡는 게 재고 조정인데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그널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의류 OEM의 업황들 지금 이렇게 사이클 현황을 보시면요. 의류 소비 쪽도 그렇고 의류 재고 그리고 OEM 업황까지 모두 다 1분기쯤에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재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따라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나머지 지금 보시면 주요 이 의류주들도 일단 올해 들어서 약간 고개 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쪽이 뭐 직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수요적인 측면 때문에요. 특히나 이 대만과 비교를 했을 때 마카롯 이러한 기업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OEM들은 정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저밸류 종목들을 또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이쪽도 찾아보면 저밸류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화장품에 이어서 OEM까지 의류 쪽도 질문 드려볼게요. 소외된 쪽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의 순환매의 의류주, 화장품 이쪽도 치고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고요.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나눠보시죠. 네,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전략 종목 이야기 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일 FOMC 앞두고 있는데 뭐 한 주 FOMC 하나만 있어도 정신없을 판에 지금 엔비디아부터 해서 네. BOJ 이슈까지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 관점 어떻게 가져가세요? 사실 매달로 따져보면은 뭐 경제 지표가 나오는 일정은 항상 동일하고요. 네. 뭐 FOMC가 이제 시점이 좀 다르지만은 결국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번 이러한 경제 지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FOMC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함이 느껴지는 FOMC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그간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주도주군들의 일부 균열이라든지 흔들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증시 흐름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주요 업종, 섹터가 통신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였었지만은 사실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FOMC 경계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이렇게 하락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BOJ의 금리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약세가 급진적으로 더욱더 진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에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도 전일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증시의 반등 이러한 포인트를 감안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 자체가 하루 오르고 이틀 빠지고 뭐 다시 하루 오르고 결국은 그렇죠. 네. 방향성 모색 구간이라는 거죠. 일정 부분의 방향성 모색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약간 지수가 밀릴 때, 그러니까 밸류업이나 반도체 쪽이 하락할 때 약간 인버스 성격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어찌 보면 바이오의 개별주들도 시장이 약할 때 더 강하게 그렇죠. 지켜주는 느낌인데 바이오 쪽 수급은 그래도 나름 살아 있습니다. 바이오 쪽 시각은 어떠세요? 네, 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했었던 이유는 HLB와 알테오젠이라는 든든한 두 개의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플러스를 만들어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뭐 툴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좋은 이슈와 함께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 올라오고 있는 채권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되지만은 결국 말씀 주셨듯이 개별 이슈, 즉 HLB의 승인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알테오젠의 머크향 계약 이슈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이오주 내에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당장 AACI 같은 경우도 곧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섹터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네. 경제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0년 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땐 눈치코치가 빠르다, 눈치가 빨라서인데 시장이 요즘에 로봇에 대해서 뭐 속속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개별 종목이 이렇게 튀어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로봇에 좀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로봇 섹터가 약간 무주공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이쪽에 앞서 나갈까 뭐 치열한 경쟁에 이제 관전이 있는데 엔비디아도 결국 AI는 끝이 로봇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봇주 어떻게 보세요? 네,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이 될 거다라는 젠스랑 CEO의 언급이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어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좋은 시세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렇게 주가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씩 상승폭 혹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작년도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라든지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큰 기업의 상장.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이라는 테마는요, 그리고 섹터는요, 절대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끈을 놓아서는 안 그렇죠. 결국은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의 성장과 함께 로봇 시장의 확대가 더욱더 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제조업 지표들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광공업 생산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요국들의 제조업 지표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산업용 협동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관심권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들이네요. 그렇죠. 레인보우, 두산 로봇 이쪽 말씀 주셨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 엔젤 로봇의 이제 상장 일정까지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끈을 놓지 말고 지켜보자라는 기존의 로봇주 긍정의 시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로봇 쪽까지 살펴봤고 화장품에 대해서 살짝 코멘트 요청을 하겠습니다. 입고 바르고 뭐 의류나 화장품 이런 소비재 쪽 많이 뭐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소외돼 있었거든요. 이쪽도 좀 봐야 될까요? 우선 OEM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OEM이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OEM이지 사실 CMO, CDMO도 이제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CNC인터 그리고 뭐 한세질업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OEM 관련주 쪽에서는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주가가 뭐 그렇게 좋지는 네.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현 상황에서 OEM 관련주들에 대한 매력도를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바이오에 대한 강력한 입지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K뷰티를 필두로 해서 수요도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모 증권사에서 한국콜마와 CNC 같은 기업들이 이제 NDR을 했는데요. 1월달, 2월달에 수주 현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회사의 연초 가이던스가 조금은 보수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흔들렸지만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의류 관련 OEM 업체들에 대한 의견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방 수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류 OEM 같은 경우는 과연 전방 수요, 즉 소비자들의 의류 소비액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소비자들의 전방 수요가 강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바이어들의 즉 이제 제조업체들의 재고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업황은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의류 OEM 쪽의 전방 재고는 바닥을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갭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내 최저 재고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그래도 조금 재고 축적이라던가 조금은 나아질 일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이 그렇죠. 주셨네요. 특히 이제 최근 환율도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네요. 예전부터 OEM 관련주도 환율 올라오면은 가장 봐야 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 봤더니 풍산입니다. 나도 방산주, 나도 전력주. 총알, 구리 약간 이 느낌인데요. 그렇죠. 말씀 주셨듯이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기존 주도주군들의 균열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산업재 섹터들의 강세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지표 호조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제조업 경기에 대한 소폭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구리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은 풍산의 기존 신동 부분의 사업 영역 자체는 분명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러우 사태, 특히 이제 최근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을 하면서 러우 사태와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155mm 포탄에 대한 쇼티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풍산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리 그리고 방산 쪽을 함께하고 있는 풍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현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55,000원 선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도 좀 짧게 45,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로 위로 다 짧게 잡아주셨어요. 55,000원의 목표가 풍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김민진 차장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